자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그 천재 가지고 계시죠? 천재 여기 보세요. 천재는요, 강의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12회부터 28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던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해 놓은 것이거든요. 여기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요, 제 1편을 보시면 지문이 500개 정도 되고요. 500개라고 하는 것은 100문제 정도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민법 총칙만요. 그 다음에 2번하고 물권법이 700개요. 그 다음에 채권법이 한 400개, 특별법이 한 300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반복된 것을 다 줄이고 하나로만 해놨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지문이 3번, 4번 나온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면은 약 한 2000개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6을 보면 제 6편에 뭐가 있냐? 기출지문 정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기출지문을 보면 알겠지만, 지문 여기 딱 보면, 여기 이쪽 페이지요? 5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5페이지 지문을 여러분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5페이지 지문 1번부터 지문이 바른 정답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OX 형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보실 때 맨 뒤에 보면 페이지가 255페이지에 정답이 되어 있는데, 제일 부탁인데 되도록이면 정답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을 보고 자꾸 책을 보는 버릇을 하면은 여러분 암기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냐?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 우리가 학생들이 가끔 공부할 때 물어본단 말이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공부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지문이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몇 개의 지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특히 뭐냐면 사례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묻는 질문이 뭐지?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지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약간의 응용력이 기초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대부분 것들은 여러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기출문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공시사 문제는 작년도 재작년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얘기하지만 기출문제를 벗어난 문제는 몇 문제 안 나와요. 대부분이 기출문제에서만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OX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하고, 주변에 또 여기서 몇 가지요,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뭘 보면 되냐? 유학집을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걸 봤죠?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뭘 보면 되냐? 오지선다운에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을 보면 문제가 다 풀려야지 정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봤던 문제집 있죠? 그것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하고 딱 합하면 여기 있는 책하고 내용이 100% 동일해요. 알겠죠? 그래 봤는데 사례 문제는 약간 달라요. 사례 문제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봤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여러분요, 반복적으로 보면서 지문 같은 것을 암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보면요, 페이지 5페이지 법률 사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사실. 자, 1번요. 민법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걸 지금 뭘 물어보냐? 법률의 규정이냐? 법률 행위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를 근거로 하겠죠? 그런데 민법 제552조란 말이 무슨 말이죠?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법률의 규정. 그래서 민법 제552조에 따라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두 번째 끝에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그러면 안 되죠. 뭐에 근거한다?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 말이죠. 법률의 규정. 이렇게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어떤 사정을 줄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을 뭐란다? 선의라고 하죠. 선의. 이러면 아까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관념적 용토에 보면 선의하고 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의는 어떠한 사실을 모른다. 악의는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한다? 알지 못한다. 이것을 선의라고 하고, 선의도 관념적 용토로서 법률 사실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3번은요. 시관을 경고하죠. 시간이라는 것은 소멸시효, 취득시효, 제척기간의 경과 이런 것이죠. 시간의 경과는 정신작용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는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다. 거기를 줄고 가야 되겠죠.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이것을 뭐란다? 사건이라고 해. 사건. 이것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의 경과는 소멸시효, 취득시효, 제척기간의 경과 이 말이죠. 이것은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사건에 속한다 이렇게 됐죠. 사건이란 말이 뭐냐?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이 말이에요. 자, 4번 한번 봐봐요. 무권 대령의 초인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 여러분 앞에 말이 죽어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봐. 여러분요, 우리가 의사의 통지하고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가 있죠. 법률 사실에 보면, 준법령에 보면 표현행위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가 있으면 앞에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뒤에가 무슨 말이 있다? 최고다, 거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로서 이것은 표현행위죠. 표현행위는 뭐에 속한다?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관념의 통지는요, 뒤에가 통지다, 그 다음에 승인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승낙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을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요, 여기 무권 대령의 초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아. 뒤에가 무슨 말이 중요하다? 최고. 최고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가 아니에요. 그걸 뭐란다? 의사의 통지. 그래서 뭐죠? 4번은 틀린 거. 1번 틀렸죠? 4번 틀린 것이요. 알겠죠? 의사의 통지 아니고 관념의 통지라고 해야 돼. 그럼 아니 의사의 통지라고 해야 돼. 관념의 통지는 뭐다? 뒤에가 최고, 아니 통지, 승인, 승낙. 통지, 승인, 승낙이란 말이 있을 때 관념의 통지고, 최고,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 여기는 최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맨 끝에가 관념의 통지가 틀렸어. 의사의 통지로 바꿔야 돼. 알겠죠? 그래서 4번 틀렸다. 5번은요, 채무이행의 최고라고 돼 있죠? 26개 또 우리 26개 책으로 나온 거죠? 채무이행의 최고, 원래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채무이행의 청구라고 그랬죠? 채무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란 말이죠.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 청구인데 청구란 말은 이행을 청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독촉한다는 말이죠. 독촉한다는 말이 뭐다? 최고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냥 채무이행의 청구는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쉽게 하기 위해서 최고란 말로 바꿔줬죠 지금. 알겠죠? 최고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의최거죠. 의최거 이렇게 암기하죠.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이다. 또는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전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의최거. 그래, 간단한 문제죠. 이건 암기 안 되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채무이행의 최고, 이것을 뭐란다? 독촉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뭐죠? 법률행위에 속한다가 틀렸어. 법률행위 아니고 뭐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5번 틀렸죠? 6번은요,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죠. 중요한 게 앞에가 중요하지 않다고 몇 번 얘기했어. 뒤에가 통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 통지. 알겠죠?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거기는 중요하지 않다. 통지가 중요해. 통지. 여기 봐봐. 통지란 말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하죠. 관념의 통지.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작년. 7번에 무권 대리행위,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여러분 추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 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맨 끝에 뭐다? 최고. 최고. 최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 의최거다. 의사의 통지 이렇게. 의사의 통지, 의최거. 의사는 최고로 거절한다. 최고, 거절이란 말이 맨 끝에가 최고,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앞에 말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럼요, 4번부터 7번까지는 그것을 의사의 통지냐 관념의 통지냐를 묻고 있죠. 의사의 통지는 맨 끝이 항상 최고, 거절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관념의 통지는 맨 끝이 통지, 승인, 승낙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알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17회 때 이게 시험이 나오고 26회, 28회 때 나왔어. 10년 만에 나왔다 이 말이죠. 최근에요. 그래, 예전에는 이게 자주 시험이 나왔는데 한 10년 가까이 나오지 않다가 지금 26회, 28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죠. 아시겠죠? 자, 그럼 2번 법률행위죠. 이런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률행위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 이렇게. 한 개면 뭐다 한다? 단독행위라고 하고, 두 개면 뭐다? 계약이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법률행위는 효력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단독행위는요 유효하고,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무효하고 뭐로 나눈다? 취소로 나누죠. 또 법률행위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의무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누고, 출연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나누고 여러 가지로 나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8번 한번 볼까요? 유언, 법인 설립행위, 혼인, 어음행위는 불료시키다 이렇게 됐죠? 그럼 유언하고 혼인은 가족법이죠? 법인 설립할 때는 뭐다? 정관이 있어야 정관, 어음행위, 이걸 뭐란다? 지금 8번은 뭐라 하냐면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봐. 지금 이 천재 강의를 들으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3월달, 4월달 이 강의가 지금 요약 강의잖아요. 3월달, 4월달 이 요약 강의를 먼저 듣고 나서 이걸 들어야지 정확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보면 유언, 법인 설립, 혼인, 어음행위는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이다. 틀렸죠? 요식이다. 요식이면서 요식행위다, 불지워. 요식행위를 줄긋고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죠. 특별 성립 요건.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유학점 옆에 놓고 보면 돼. 자, 9번은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는 여러분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어. 대리권 수여는 첫 번째 의사표시이다. 뭐라고? 의사표시. 두 번째는 뭐다? 비출연행위다. 비출연. 그 다음에 불요식행위다. 앞에가 불요식이라고 있죠 지금. 그래서 대리권 수여는 불요식행위이고 비출연행위이고 의사표시이죠. 그 다음에 그때 써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써 대리권 수여의 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표시를 뭐란다? 통지라고 하죠. 통지. 이것을 뭐란다?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해요.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뭐냐?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이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뭐란다? 관념의 통지이죠. 관념의 통지. 알겠죠? 그럼 지금 됐나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 대리권 수여 행위는 뭐라고 한다? 그것은 불요식이고 의사표시이고. 알겠죠? 그 다음 10번 봐봐. 10번은 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 그러면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 청약과 승낙이 있죠? 갑이 청약과 승낙에서 청약하고 승낙하고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져. 계약.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죠? 그럼 계약을 뭐라고 그래? 법률 요건이라고 하지. 법률 효과 그러면 틀려. 법률 요건인 거지. 법률 요건.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 성립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자, 11번은요. 법정 해제죠. 해제는 단독행위죠. 취소 단독행위죠. 수권행위의 철회도 단독행위죠. 일방 예약은 뭐야? 일방 예약은 뭐야?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라고. 임차권 양도의 동의도 뭐다? 단독행위죠. 그래서 단독행위다 틀렸죠. 뭐가 틀렸다? 일방 예약이 틀렸다. 일방 예약은 뭐다? 그것은 계약이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봐봐. 19에 22에 24에 지금 보면 중간에 시험이 되게 많이 났죠. 그럼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단독과 계약을 구별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2번을 봐봐. 청약의 철회는 뭐다? 단독이죠. 철회. 그 다음에 합의 해제할 때 조심해야죠. 합의 해제할 때 합의란 말은 뭐죠? 거기다가 해제 계약이라고 그래. 해제 계약.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이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죠. 동의.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추인이죠. 추인. 이것을 뭐란다? 단독행위다. OX, X란 말이죠. 단독행위 중에서 뭐가 하나 들어, 다 단독행위야. 근데 뭐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죠?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알죠? 그것은 계약에 속한다. 자, 13번은요. 소유권의 포기죠. 소유권의 포기는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이죠. 맨 끝에 옆줄거 써야 되겠죠. 제한 물권의 포기. 그러면 제한 물권의 포기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제한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자, 그럼 14번이죠. 14번은요. 임대차 계약의 해지죠.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 해지는 뭐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봐봐. 법률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죠. 이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있는 것 중에서 해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이것은 뭐다?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해지는 단독행위란 말이죠. 단독행위는 뭐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해지는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해지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5번은요. 착오죠.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죠. 취소권을 말하다 단독행위를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하죠. 청구권이다 틀렸죠.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죠.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해야지 그것을 청구권이라고 하면 안 되죠. 16번은요. 법률행위가 효령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효령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거기까지? 그러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틀렸죠? 틀렸죠? 또 그다서 법률행위가 법률행위가 성립 아니 그 말은 하면 안 되겠네. 법률행위가 왜냐하면 효령 요건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니까 알겠죠? 그래서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야지 알겠죠? 그래서 효령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말은 일단 뭐는 했다? 성립은 했으나 이 말이니까요. 17번 봐봐. 17번 10번이 3번 나왔다고 그랬죠? 19에 24에 28에 알았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매매 효력 발생 요건 OX, X란 말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단 말이죠. 뭐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그럼 뭐다? 등기시 첨부 서류. 등기시 첨부 서류이다 이 말이죠. 등기할 때 첨부하는 서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19번 한번 봐봐. 19번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그래서 성취. 그럼 조건의 성취는 성립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그것도 특별 효력 요건이야. 특별 효력 요건이죠. 특별 효력 요건. 그래서 성립 요건이 아니고 특별 효력 요건이. 왜 그러냐? 이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한 것이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성립과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 효력 요건에 해당하는 것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요약집에 5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19번 했죠. 20번 봐보세요.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줄고요. 그럼 대리권은 특별이죠. 특별이라고 써봐. 특별 효력 요건이죠. 적법성은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할 관청 허가 줄고 그것은 특별 효력 요건에 특별만 써.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맞죠? 그래서 하나는 일반적, 하나는 두 개는 특별 이렇게. 21번은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출연이라고 한다. 비출연이라고 한다. 비출연행위다. 출연행위는 뭐죠? 출연행위는 나는 증가시키지 않지만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업돼야죠. 업.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출연행위. 비출연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대리권 수여. 이렇게. 자, 22번 봐봐. 22번. 여러분, 교환하고 임대차, 재매매 예약, 분양계약, 채권 양도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봐. 맨 끝에 의무 부담행위를 줄고. 이런 의무 부담행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무 부담한다? 그러면 그걸 채권행위라고 하죠? 여기 봐봐. 여기. 감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채권행위라고 하죠? 그럼 채권행위를 뭐라 한다?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의무 부담행위죠? 의무 부담행위요. 그럼 의무로 부담하면 뭐 한다? 이행을 해야 되죠? 이 행위에 문제가 있다. 이 행위에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요. 이 행위의 문제. 이 의무 부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의무 부담은 계약을 의무 부담이라고 그래. 알겠죠? 계약을 의무 부담이다. 그럼 여기 있어요. 우리가 채권행위가 아니고 물권행위가 있죠. 이런 물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를 뭐라고 그래? 처분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하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라고 하잖아요. 알겠죠? 그럼 처분행위는 이 행위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 행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걸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라고 하죠. 그럼 물권행위는 여러분 뭐가 물권행위죠?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런 거죠. 또 물권행위는 또 뭐가 있죠?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준물권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채권양도라고 그랬죠. 채권양도, 채무면제, 채권양도, 채무면제.
채무를 면제하면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것을 준물권행위다. 이것을 뭐란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의무부담행위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계약을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래. 다른 말로 그것을 채권행위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교환은 뭐죠? 교환은 계약이에요. 임대차도 계약이에요. 알겠죠? 재매매 예약, 예약은 뭐죠? 예약. 언제나 예약은 계약이에요. 주택 분양 계약,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여기까지를 뭐란다? 의무 부담 행위라. 다른 말로 채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보면 채권 양도라고 되어 있나요? 이 채권 양도를 뭐란다? 그걸 뭐라 봐? 그것을 준 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라고 그래. 준 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준 물권 행위에서 처분 행위다 이렇게요. 됐죠? 그걸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23번은요. 교환이라고 돼요. 교환. 교환은 뭐죠? 교환은 여러분요.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이에요. 환매도 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뭐다? 채권 행위죠. 지상권이죠. 지상권. 지상권은 뭐예요? 물권이죠. 이것은 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행위 줄 것이고 거기다가요. 물권 행위 이 말이죠. 물권 행위. 물권 행위로서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다 이렇게. 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다 이렇게. 자, 임대차죠. 이러면요 무상이라는 건 뭐냐? 주고받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임대차는요 물건을 사용하는 대가로 차임을 주죠. 물건을 사용하는 대가로. 그래서 임대차를 뭐란다? 유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가죠. 대가. 증여를 무상이라고 하죠. 무상행위. 증여 밑에 따서 사용대차요. 증여하고 사용대차를 무상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이 뭐죠? 남의 물건을 쓰고 공짜로 쓰고 동종, 동양, 동질 똑같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 그것을 뭐란다? 사용대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사용대차는 사용대차와 증여는 무상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하고 매매 이것은 뭐다? 유상. 임대차 밑에다 썼어. 임대차 밑에다가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는요 매매나 교환이나 환매 같은 거 있죠? 이것은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이다 이렇게. 유상 이렇게. 유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거 보면 뭐죠? 강의를 들었을 때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하고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내용을 듣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지문집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유학집을 봐. 그러면 내가 유학집을 볼 때 어떻게 이 유학집을 소화해야 되겠다. 이 방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고 그냥 책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 한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래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똑바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학생의 99%가 열심히 공부해요.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알겠죠? 그런데 똑바로 하려면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볼 때는 내가 책을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103조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걸 알면서 책을 봐야 되겠죠? 알겠죠? 자, 권리변동을 봐. 자, 권리변동은 뭐죠? 여기 권리변동 봐봐. 권리변동이라는 게 나왔죠? 그럼 권리변동은 권리가 뭐란다? 발생하죠? 그 다음에 뭐란다? 변경하죠. 그 다음에 뭐를 해? 소멸하죠? 소멸. 여기서 발생은 두 가지가 있죠? 원시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취득이 있어? 승계 취득이 있고 원시 취득은 설정적 승계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전적 승계가 있고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가 있고 또 하나는요 포괄 승계가 있고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변경은요 변경은 먼저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 있죠. 이 내용의 변경은 또 두 가지죠? 질적 변경하고 양적 변경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소멸이죠. 소멸의 경우는 뭐가 있다?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 무슨 소멸이 있다? 상대적 소멸이 있다. 이렇게요. 이걸 가지고 보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작용 변경 여기서 하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히 중요한 것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구별하는 거. 원시 취득의 대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다? 소유권 부분하고 건물음하는 것, 신축하는 것 여기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요 승계 취득에서 이 설정적하고 이전적을 구별하고 이전적이 특정하고 포괄하고 포괄은 뭐가 있다? 상속이 있고 포괄 유증 알겠죠?
여기는 특정을 또 뭐가 있다? 매매하고 경매하고 교환 같은 거, 사인 증여 같은 거. 그렇죠? 여기는 특정이라면 특정. 그래서 이 표를 볼 줄 아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것이죠. 권리 변동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단편적으로 서술형으로 시험에 나왔는데요. 다른 국가고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했다.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소유권을 이전받고 을이 그 다음에 을이 다시 병한테 전세권을 놨다. 전세권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럼 1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알았죠? 2번 갑이 을에게 등기해준 것은 법률 효과라고 한다. 그 다음에 3번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준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을은 승계취득. 그 다음에 뭐 4번은요. 전세권을 설정한 것을 승계취득 중에서도 설정적 승계한다. 이런 식으로 쭉 말을 풀어서 쓴단 말이죠. 알겠죠? 어느 것을 가더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25번 한번 봐봐요. 6페이지 25번. 무주물 선점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무주물 선점, 선점은 뭐다? 무주물 선점은 소유권 분이 나와있죠? 네. 소유권에 뭐가 있다? 취득시효, 선입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래서 무주물 선점에다가 두 가지를 떴어. 위에다가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이렇게.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건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 거기로 말한다. 그것은 원시다, 승계다, 원시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26번 틀렸죠? 자, 27번은요.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 줄고 승계된 걸 만났어. 거기다가 포괄승계, 옆줄 긋고 이전적 승계, 포괄승계,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 그 다음 옆줄 긋고 승계취득 이렇게 세 가지. 승계가 된 것은 포괄승계, 이전적 승계, 승계취득 이렇게. 이는 권리의 설정적 승계이다. OX, X 무슨 승계다? 이전적 승계다. 그럼 설정적 승계는 뭐다? 설정적 승계 줄 그으셨어? 소유권의 저당권, 전세권 설정. 소유권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설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29번은요. 갑이 을소유 토지를 뭐라 했다? 저당을 잡았다. 그러니까 을소유 줄고 저당 줄고 저당. 소유의 저당이니까 뭐라 한다? 설정적 승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승계취득이라고 그래. 설정적 승계이면서 뭐다? 승계취득 이렇게. 설정적 승계이면서 승계취득이다. 이전적 승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30번은요.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래서 1순위가 2순위로 순위가 승진하죠. 1순위가 2순위로 순위가 승진하죠. 순위 승진 줄 거봐.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죠. 그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다. 내용의 변경 줄 것이고 내용의 변경은 뭐가 있다? 질적, 양적. 그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 질적, 양적. 이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질적, 양적. 그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자, 30번 다시요.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죠? 순위 승진 밑에다 써. 임차권이 대항력 취득.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라고 얘기해. 임차권이 뭐를 한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 자, 31번은요.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했죠?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 갑 동그라미, 을 동그라미. 갑을 뭐라고 한다? 상대적 소멸이라고 얘기해. 갑을. 상대적 소멸. 을을 뭐 한다? 을을 이전적 승계라고 얘기해. 이전적. 소유권이 그대로 왔죠? 이전적 승계다. 그래서 을을 이전적 승계라고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발생이죠? 갑의 입장에 봤을 때 소멸이죠? 그것을 상대적 소멸이라고 얘기해. 그럼 소유권이 지금 갑에서 누가 앞으로 바뀌었어? 을 앞으로 바뀌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주체의 변경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럼요 갑에서 을로 화살표 그어가지고 갑에서 을로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상대적 소멸이란 말이나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말이나 그 다음에
뭐다? 상대적 소멸, 이전적 승계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오늘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요약집 강의 있죠? 요약집 강의를 하고 여기까지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요약집을 보지 않고 기본서로 보면은 기본서는 지금 요약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게 다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서가 더 자세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기본서는 뭐냐면 요약집과 다르게 혼자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 잠깐 설명은요 그냥 듣고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기본서를 보면 기본서 내용에는 좀 그것이 자세하게 쓰여 있으니까 그거를 볼 수가 있죠. 알겠죠? 그런데 요약집은 그냥 딱 풀린 말만 딱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집 강의 들으려면 강의를 좀 자세히 잘 들어야 되죠. 알겠죠? 어떻게 잘 들으면 되나?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인데, 오늘 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양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좀 시간이 조금 많이씩 걸려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강의는 1시까지 강의를 하고 아마요, 1시부터 1시 한 반, 2시 한 반 정도까지 아마 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40분 정도 식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지선다로 된 거 있잖아요. 오지선다로 된 것을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이러면 이따 점심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만약에 오후에 강의를 기출문제집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오지선다로 되어 있는 문제 있잖아요. 식사하고 가가지고 잠깐 한번 풀어보시면 웬만한 거 풀리는데 오지선다하고 문제가 또 차이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문은 순서적으로 해놓은 것이잖아요. 지문은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되어있지 않는 지문들이 거기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약집 있잖아요. 이런 공부를 하려면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어차피 이러면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뭐로 정리하죠? 요약집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약집을 가지고 요약집 한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약집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다 볼 수 있으면 공부는 다 끝인 거예요. 근데 하루에 어떻게 보느냐?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보냐면 처음부터 공부를 항상 보는 식으로 습관을 하세요. 뒤에까지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내가 능력이 되면. 근데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오늘 강의 들은 부분까지 요약집을 보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가 끝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앞에부터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본다? 처음부터 강의하는 때까지 이걸 보는 습관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때 계속 하다 보면 7, 8번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4월달 정도 되면 하루에 민법 강의 노트를 다 보게 되면 무조건 80점이에요. 하루에 책을 다 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점수는 80점이에요. 그런데 점수가 왜 그러냐? 하루에 책을 다 못 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세히 듣는 것도 더욱더욱 중요한데 짧게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짧게 듣는 거. 그래서 이제 일반 학원들에서는 하루 특강 같은 거 하거든요. 이렇게요. 짧게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다 듣는다는 것이 시험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천천히 보는 것도 중요한데 보고 나서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지문 같은 거 어떻게 하냐? 지금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요. 자세하게 처음부터 보세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 두 번째 볼 때 있죠? 두 번째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볼 때는 내가 아는 것은 볼 필요가 없죠. 내가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은 X 표시하면서 모르는 것만 체크해가지고 보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반대로 내가 X 표시하는 것만 또 보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양이 많으니까요. 좀 지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 식사하고요. 오후에요. 다시 기출문제집으로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